겨울밤은 허되게 춥더라고요. 문 닫힌 지하 다방 계단 같은 데 웅크리고 있자니 더욱 비참한 생각만 들었고요. 견디다 못해 몸에서 열이라도 나게 한답시고 밖으로 나와 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다 지치면 잠시 아무데나 앉아있다가 좌선 자세로 틀고 앉아 몸을 잊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몸이 식어 덜덜 떨려오면 또 달리고 정말 사르트르의 말처럼 타인은 지옥이로구나. 그렇지만 무인도처럼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이 싸늘한 도시는 천국인가? 전혀 아니다. 이 넓은 세상에 갈 데가 없구나. 세상이 다 싫다. 싫어. 도대체 문제가 뭘까? 아, 나의 이 나가 아닐까? 이 자의식. 왜 이것을 진즉 문제 삼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을까?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놈인가? 대관절이 자아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이상스럽고 불가해야 의식현상인가? 저 무수한 경쟁자들, 어찌해 볼 수 없이 막강한 타자들과 끊임없이 견주고 겨루고 이기려 드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느끼는 이 불쌍한 에고 좀 봐라. 항상 스스로 옹졸해지고 떳떳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자초하여 불안해지고 편치 않아 하고 허둥지둥하는 머저리 팔뿐이 그러면서도 이 노예 같은 인생 위에 군림하는 영원한 상전. 포기하고 놓아버리면 정말 홀가분할 것 같은데 뼈아뼈 아래 사막보인 광야에서 헤매는 나그네에게 정말 런덜머리나게 따라붙는 이 그림자요. 야, 너 대체 뭐냐? 모기에 있단 놈한테 나는 달리고 달렸어요. 그렇게 하면 마치 나에게서 이 자의식이 떨어져 나가기라도 할 것처럼요. 그러다 날이 샜죠. 분이 풀린 것인지 감정이라는 게 다 간사한 것인지 겨울 아침에 투명한 빛과 여린 온기가 슬그머니 반갑게 느껴져 왔어요. 추위에 오그라져 밤새 떨고 더러 얼어 죽기도 하는 동물에게 태양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그만큼 내가 비굴해져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보단 조금 겸손하게 다듬어진 느낌이었어요. 다듬어졌다기보다는 그간의 내 오만과 터무니없는 이기성을 이제야 조금 알아차리고 인정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 가난한 마음에 또한 많은 것들이 진실로 소중하고 감사하게 비춰져 왔어요. 돌아오는 처차 안에서 감도는 인간 일상의 생기는 물론이고 그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고마워하지 않던 현대 문명의 인기가 아침 일찍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루 일상을 여는 저 무한한 타인들이 다 지쳐 걷지 않아도 허기와 피로에 나동그라져 있는 나를 그저 떠나왔던 자리에 데려다 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돌아오는 기차 여행은 나를 얼마나 과분하고 몸둘 바 없게 만들던지 창밖의 세상은 다 멀쩡한 그대로 부서져 내리는 겨울의 청명한 햇살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더군요. 내릴 쯤엔 회오리가 훑고 지나간 내 마음도 상처 하나 없이 그대로라는 게 쑥스러울 만큼 신기했어요. 나는 뼛속 깊이 새겼어요. 지옥의 고통은 타인이 아니라 나의 이 나가 만들고 존재의 기쁨과 의미는 바로 존재에 대한 겸허함과 무아의 통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자, 보살님한테 오늘 생긴 일을 한번 되돌아봐요. 뭐가 문제일까요? 직업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남편이 있다는 것? 자가용이 있다는 것? 건물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 학원 건물에 1층이 있다는 것? 1층에 강력회사가 들어갔다는 것? 거기 딸린 차가 여러 대라는 것? 막대 먹은 직원? 아니 이 모든 것? 세상 일은 물론 이 모든 인연들이 얽혀 돌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사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그냥 보고 있거나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대개 성에 안 차고 크고 작은 불편을 끼치는 것들이죠. 이로부터 우리의 애로, 스트레스, 고뇌가 생기고요. 그런데 보살님, 그런데 우리를 괴롭고 아프게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문제 삼는다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해요. 내가 어쩌다 보니 그런 상황에 둘러싸였다 해도 진짜 문제는 내가 문제에 말려들었다는 점이죠. 애초에 문제삼은 내가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울러 상황과 벌어지는 현상 자체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와 무력감이 우리를 좌절하게 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해요. 근본적으로 시비분별 그 자체가 인간이 지닌 문제의 본질입니다. 시비분별의 시초는 무엇인가요? 나와 남의 분별이에요. 결국 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나의 자기중심성, 이기성, 편협성, 배타성. 부처님과 같이 나가 없는 존재에게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인간 세계에는 보편적인 도덕이나 정의 또는 평등과 같은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세상의 규범이나 법질서는 정의와 공정함을 잣대로 하고 어느 시대에나 그것을 구현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 많이 진보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완성은 참 요원한 이상이죠. 사리분별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모두가 만족해하는 절대의 정의나 형평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일지도 몰라요. 국가나 개인이 형평이나 사회적 정의를 지고의 가치로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의문의 여지 없이 소중해요. 그러나 개개인이 느끼기에 그것은 언제나 바람과 물결에 요동치는 배의 나침반 바늘처럼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 차례 알고 있어야 해요. 배가 궁극에 목적지에 이를지 모르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언제나 흔들리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체감하는 뱃멀미는 때에 따라 견디기 힘든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부당함과 홀대와 억울함과 결핍, 문을, 실패 등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맷집 또는 인욕심을 필히 합니다.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의욕이나 성취 동기, 도전 또는 실험 정신을 지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나 혹은 도살도의 인욕 바라밀로서라기보다 우선 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때도 세상살이의 험난함을 달게 견디는 강인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낼 수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마지막으로는 각자 연마해온 기량과 자유로운 정신, 창의적인 지혜와 용기로서 모든 기회를 나와 모두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고 구현하기 위해 진력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이 생에서 행복과 안위를 구하는 존재들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사를 넘어 열반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존재들이니까요. 이것은 경기나 게임에 임하는 사람이 견지해야 할 마음가짐과도 유사해요. 게임 이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춘추전국 시대나 진화생물학이 상정하는 종들의 기나긴 진화 과정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태어나 살아온 시간이 온통 게임 같지 않나요? 예컨대 어쩌다 보니 우리가 축구선수가 되었다고 해봐요. 시합에서는 물론이고 경기에 나가기 전 준비 과정에서부터 우리에겐 홀로 혹은 함께 끊임없이 자신을 던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절대 나약하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의 규칙을 잘 숙지하여 문란하게 그것을 다룰 줄 알아야지 불필요하게 반칙을 범하거나 실격하여 퇴장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그리고 완성된 선수가 마지막으로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은 뭔가요?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팀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겠지만 한때의 승패와 관계없이 훌륭한 선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상대팀이나 상대편 관중들에게도 감동과 영광과 기쁨을 줍니다. 경기나 게임이란 흥미로운 것인가요? 스트레스풀한 것인가요? 이걸 어느 쪽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삶이 시작부터 일종의 놀이나 게임 혹은 경주와 같이 이미 벌어졌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어쩌면 그 이후에도 무한히 계속되는 릴라 같은 것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릴라라는 말은 힌두교에서 이 우주적인 모든 현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신이 벌이는 유희나 놀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그런 신자비론적인 우주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모든 세상사를 그런 한판의 허구적 연극처럼 본 것은 매우 유용한 것 같아 여기서 한번 빌려 써본 거예요. 이렇게 허망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이 생사의 유의는 도대체 왜 시작되었을까요? 이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심심하고 한가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 언쟁보다 지금 우선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훨씬 더 시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목전에서 게임이 벌어진 이상 그 내막은 나중에 파악한다고 해도 당장 상황을 정확히 읽고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갑자기 일어나 화재나 벌어진 몸싸움처럼 지금 당장 긴박하게 진행되어가는 이 게임의 국면과 순간순간에 우리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목을 죄어올 때가 많잖아요. 일시적인 상황이 종료된 후에라도 조국에는 이 무의미하고 사람 잡는 게임에서 근원적으로 어떻게 벗어날지를 모색하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찾았다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결행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단면을 게임이라고 할 때 어떤 종류의 게임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다뤄야 하고 종래는 온전히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급적이면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끝없는 게임들을 하는 목적이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나 어떤 이득을 구하여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순수하게 남들을 돕기 위해서 하면 더 좋은 혹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게임도 많아요. 아니 사실은 모든 게임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롤이나 운동 경기 같은 것도 그렇고 인간의 정치적 행위나 경제활동 같은 것도 그러하며 우리가 직업적으로 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일, 평생 무언가를 배운다는 일, 산다는 일, 죽는다는 일이 사실은 모두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우봉 스님한테 들은 얘기 한 토막을 전해드릴게요. 옛날 일본의 어느 선사는 무서운 사무라이 출신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문 중에 출가하여 칼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 해도 기골이 장대하고 눈매가 매서워 아무도 그를 호락호락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전리를 처리하는 방식 역시 대단히 직선적이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도가 골칫거리인 자신의 아들을 데려와 선사에게 교화해 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아이고, 힘들다고 정말 했었어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어요. 근데 이 글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내가 읽었더라면 죽을 뻔했네요. 제가 실제 치는 글을 보고 사람들이 좀 짧게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쓰다 보면 다 얘기하고 싶고 사람들이 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고 뭐 그래서 욕심이 그런 현상을 낳는 것 같아요. 이런 제 글을 저희 스님이신 법정 스님의 글과 비교하면서 스님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스타일이라 좀 줄이고 절제해서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 얘기를 하던 말을 가지고 안 할 수가 없잖아. 오봉수한테 들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부모님이 데리고 온 젊은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게으르고 세상과 어디에도 관심이나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자폐증 비슷하게 방 안에만 처박혀가지고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다려보고 타일러도 보고 호되게 나무라도 보고 해도 도무지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지팡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무섭다는 산사한테 데리고 와본 거예요. 산사가 그 젊은 청년한테 넌 지금까지 정말로 관심이 가거나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느냐고 물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무서운 산사 앞에서도 별로 주눅이 안 들고 저는 다 포기한 사람 같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선사가 생각하다가 너 바둑은 둘 줄 알아?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 선사가 시자를 불렀습니다. 바둑 상하고 돌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물러가려고 하는 시자를 불러 세워가지고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너 오늘 이 거사하고 바둑을 한번 둬라. 근데 예사롭게 둬서는 안 된다. 너희들 목숨이 달린 바둑 한 판이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바둑이 끝나고 승부가 정해지는 순간으로 너희 둘 중에 진 놈을 목을 베어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알겠냐 하니까 시아가 예 그랬는데 그 젊은이는 조금 동요하는 것 같은데 주춤거리고 있었어요. 너도 알겠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 그랬어요. 두 사람이 이제 돌을 고르고 한 수 한 수 두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처음에는 그냥 별 흥미 없이 한 수 두 수 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편없는 포석이 된 거예요. 저렇게 뻔한.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선사를 옆에 보니까 칼을 접어다 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바둑판을 노려보면서 술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가 봐요. 정말로 죽기 살기로 이제 한 수 한 수 목숨 걸고 두기 시작한 지 얼마쯤 지나니까 이 게임이 역전되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스님의 시자가 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젊은이가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 시자를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니까 저 사람 죽겠구나. 보니까 뜻밖의 너무 시자가 잘생긴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잘생기고 이 사람 죽으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저런 용모로 뭘 하고 살아도 잘 살겠구만 뭐하러 이 스님 시자가 돼가지고 출가해서 이렇게 살고 또 죽이겠다고 하니까 지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럼 죽겠다고 이해하고 했을까. 자기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 같아 보이고 점점 그 시자가 관심이 가고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뭔가를 위해서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속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리다가 저 사람 죽으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나같이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인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자기가 지게 몇 수를 놨어요. 이걸 눈여겨보고 있던 선사가 갑자기 칼을 빼더니 콱! 하고 바둑판을 쪼개버렸어요. 게임 끝났다. 그런 마음으로라면 세상을 살아도 살고 출가를 해도 되겠다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는 시간입니다.